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연속기획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속기획 오늘은 중국의 어떤 무기를 살펴보나요? 네, 지난번에 중국의 전차와 자주포 기술력을 한번 알아봤었죠. 즉 중국 지상무기의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중국의 해상무기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 중국의 항공모함과 상륙함 등 중국의 해상무기를 알아본 바 있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뭐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네, 중국 수상함과 전투기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은 현재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건조한 라오닝함과 산둥함은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한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보호할 055D형과 052D형 그리고 054A형의 중대형 전투함을 매년 6에서 8척씩 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냉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막대한 국방 투자와 함께 기술 축적을 위해 통일성을 포기한다는 과감한 건함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기술자에겐 천국, 운용자에게 지옥으로 알려진 중국 수상함대와 그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먼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함정 건조 기술은 어떤가요? 네, 중국의 수상 함정을 보면요, 최소한 외형만큼은 서방 최신 전투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레이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언론을 통해 발표된 여러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한국, 서유럽의 최신 전투함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에는 자국의 정부와 군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언론이 없어요. 또한 중국의 수상함을 방문해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서방 전문가들도 역시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투함들이 외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 구성 체계의 신뢰성,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인원 감소 설계 등의 핵심 기술 면에서는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입증할 사례가 있죠. 1998년 제주도에서요, 국제 관함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군함 중에는 태국의 나래수환급함 2번함 탁신이 있었는데요. 국내외 해군 전문가들에게도 탁신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배는 중국에서 건조된 이후 서방의 기술로 다시금 대규모 성능 개량이 수행된 전투함이기 때문이었죠. 중국 해군이 점차로 동아시아의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탁신함을 방문할 수 있다면 함정의 건조 상태를 살펴보고 승무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건함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탁신함의 내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형만 공개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탁신함에 다가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용접 토치를 사용해 탁신함을 수리하고 있는 태국 승무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관함식에는 가장 상태가 좋은 함정을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뻔히 기자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용접 토치를 가지고 막 수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게 웬 말이냐. 사실 태국은요, 1980년대 중반부터 현대적인 해군을 양성하고자 미국의 중고 녹스급 프리킷 도입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향후 나래수환급이 되는 최신 프리깃을 제안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태국의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의 최신 개량형에 해당하는 053H2, 이게 지앙후급 3인데요. 이 규격의 함정을 서유럽 함정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태국에 제안했죠. 그것도 신뢰성이 의심되는 중국제 추진기관이 아닌 미국제 LM2500 가스터빈 엔진과 독일 MTU제 디젤 엔진을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해군이 미끼를 던져버렸고 태국 해군은 이 미끼를 확 물어버렸죠. 아무튼 태국 해군의 발주에 따라 1991년부터 상하이 국영 조선공사에서 나래수환급과 탁신함이 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1994년 12월과 1995년 10월에 취역을 했죠.
태국 해군은 나레수안급의 주문과 동시에 부족한 함정 척수를 맞추고자 미국 해군이 퇴역시킨 녹스급 호위함 USS 트루엣을 1994년부터 임대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녹스급은 미국이 1960년대에 취역시킨 호위함이었습니다. 태국 해군은 최신 중국제 함정이 배치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인 운영을 고려해 USS 트루엣을 임대한 거죠. 그런데 곧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994년에 납품받은 나레수안함이 1965년부터 건조된 미국제 녹스급과 비교해도 아주 형편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중국이 납품한 나레수안함은요, 전기 배선과 배관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게다가 함정의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은요,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태국 해군이 완전히 빡이 돌았죠. 그러니까 잔뜩 열이 받아서 왜 데미지 컨트롤 체계, 그러니까 함정의 침수에 대응한 방수격벽, 함정의 화재에 대응한 소방설비와 소형 물을 운반하는 배관, 비상등, 통신 시스템 등을 제대로 설치 안 했냐고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뭐라고 대답했냐? 중국 조선소 측은요, 중국 해군의 규격을 제대로 지켰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해군 다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태국 해군이요, 중국 조선소 관계자를 불러요. 그래서 1960년대에 만들어 녹스급 USS 트루엣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루엣 함의 데미지 컨트롤 체계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 조선소 전문가들이요, 이 1960년대에 개발된 미국의 데미지 컨트롤 체계를 보고서 감탄을 합니다. 와, 이런 게 있었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1990년대 중반인데. 그래서요, 이 조선소 전문가들이 열심히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 나레수안급 두 척을요, 무려 5년이나 수리해 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태국 해군은 만족하지 못했죠. 원래 태국 해군은요, 이 나레수안급 총 4척을 발주할 계획이었지만 두 척으로 종료해버렸어요. 두 척으로 종료해버리고 미국이 퇴역시킨 녹스급 프리킷 2척을 원래 임대했었던 거잖아요. 이걸 각각 1996년과 99년에 도입을 해버려요. 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국의 건함 건조 기술이 3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런데요, 태국 해군의 고난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나레수안급에 설치한 대공정 장비나 전투 지휘체계 또한 현대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어요. 완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결국 2011년 6월 3일 스웨덴의 사부사는요, 태국 해군의 요청에 따라 나레수안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뭐냐? 9LV MK4 전투 지휘 시스템, 그 다음에 Sea-Giraffe ABM 대공 레이더, 그 다음에 세로스 200 사격 통제 레이더, EOS 500 EOTS, 즉 전자광학 시스템, 이런 것 등등을 장착하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이어서 미국으로부터요, 수직 발사기와 함께 RIM-162 ESSM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체 이외에 거의 모든 시스템이 서방제로 교체된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태국 해군은 총 4척의 현대적 수상함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나레수안급이 문제를 일으켰고 미국 해군의 녹스급은 노후화된 함정이었기에 장기 운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금 신형 호위함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우리나라 당시 대우조선 해양이 중국과 유럽의 조선업체와 경쟁에서 승리해서요,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건조 계약을 태국과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2017년 1월 23일 태국 해군이 주문한 신형 호위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태국 해군은요, 신형 호위함의 한 명으로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왕의 이름인 푸미펀 아둔야댓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태국 해군에서 또 사단이 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슨 일이 또 벌어졌나요? 태국 해군이 어렵게 나레수안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무렵 2014년에 뿌라요 짜온차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강력히 비판했고요. 태국 군부는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2017년 중국산 유한급 수출형을 개조한 S-26T급 잠수함 3척의 구매 계획을 발표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관계자에 따르면요, 지금은 하나오션이죠,
태국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DSME 1400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 잠수함이 선정되었다고 이 관계자가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중국이 제안한 잠수함 가격은요, 척당 135억 바트, 당시 환율로 4,500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요, 중국은 잠수함 2척을 구매하면 한 척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잠수함 탑재용 무기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S-26T급은요, 배수량이 2,550톤에 전장이 77.7m에 달하고요, AIP, 즉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까지 갖출 계획이었기 때문에 척당 4,500억은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척을 2+1으로 공짜로 주고 무기까지 제공한다는 엄청난 덤핑 공세를 한 거죠. 참고로요, 현대중공업이 2000년 말에 계약한 손원일급은요, 이게 만재 배수량 1860톤이거든요. 이게 한 척당 가격이 4,200억 수준이에요. 태국 해군이 보살이네요. 아니에요. 보살이 아니에요. 이 나래 수환을 겪었던 태국 해군은요, 중국제 잠수함 도입 결정에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주도한 육군 세력이 이 말을 들리는 만무했죠. 그래서 태국 해군은요, 최소한의 생존 대책, 그러니까 S-26T 잠수함에 반드시 독일제 MTU 396 디젤 엔진을 탑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나래수환급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군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 군용 미국제 가스터빈과 독일제 디젤 엔진은 물론 심지어 미국제 127mm 함포 등의 무기까지도 최종 도입국이 중국이 아닌 태국이었기에 수출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요, 독일이 태국 잠수함용 MTU 396 디젤 엔진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걸? 독일 정부는요, 이 엔진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 중국은 천안분 사태 이후 송급 잠수함 등에 탑재되었던 MTU 396 엔진의 수출이 금지되자 비상용 발전기 등에 사용한다면서 MTU 396 엔진을 대량 도입한 이후에 이를 잠수함용으로 전용하면 물론 차후에는 복제 생산까지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은 개를 못 준 거였죠. 독일 정부와 MTU사는 중국의 불법 기술 복제에 격렬히 항의했지만 중국은 당연히 뭐예요? 누가 짓나? 이랬어요. 그러다가 태국 잠수함으로 인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니까 독일은 어떻게 해요? 다분히 보복성 조치로 수출 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태국 해군은 이때다 싶어서 계약을 앞세워서 S-26T 잠수함 도입을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서 그냥 물러나잖아요. 거듭 태국 군사정부를 설득해요. 왜? 이게 여러분 쿠데타 했다는 건 뭐야? 얘네들도 뭐야? 독재 정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태국 군사정부를 설득해요. 그래서 2022년에 겨우 자국산 CHD-620 디젤 엔진 도입을 태국 군부로부터 허락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태국의 바로 옆 나라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난갈라함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해요. 침몰 원인은 노후화가 심각한 잠수함을 제때 창정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컸지만 다시금 잠수함을 구성하는 부품 체계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국 해군은 다시금 군부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2023년 10월 22일 수틴 꿀롱상 태국 국방부 장관은요, 애초 계획된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그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그래도 태국이 나름 중국 정부의 채널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호위함 도입에 잠수함 예산보다 10억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거 약간 생생 얘기인데, 하지만 이 군부 정권은 또다시 중국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중국 잠수함 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왜? 잠수함 없으면 안 되겠거든. 중국 함정 기술의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요?
네, 중국제 수상함의 기술력 문제는요, 그 누구보다 중국 해군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아주 과감한 방식을 채택했죠. 중국 해군의 주력함인 052급을 보면요, 기본형 052급이 2척, 그 다음에 052B형이 2척, 그 다음에 052C형이 6척 나옵니다. 그 다음에 052D형이 25척 건조되었거나 건조 중에 있죠. 이 외에도요, 051형, 051B형, 051C형, 054형, 054A형, 054B형 등 엄청나게 다양한 함정이 소량씩 건조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하냐? 함정과 함정 타체 장비의 신속한 기술 축적을 위해서 함정을 우선 건조해 본 이후에 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해서 다시 후속 버전을 건조하는 방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기술 축적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하지만 운용자 측면에서는 성능과 장비 구성, 특성이 다른 아주 다양한 함정을 운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의 전투함에 대해서 기술자의 천국, 운용자에겐 지옥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 중국 해군은요, 다양한 함정을 운영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일부 함정들은 부품 수급의 문제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등 선진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미국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73척 이상 건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DDG 1000급, 그러니까 주말특급 건조 사업 실패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함정 체계를 통일해야만 훈련, 정비, 군수 보급, 성능 개량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해군을 배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수 보급, 정비 체계가 다르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군의 통일성 노력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험비부터 시작해 M1 에이브람스 전차, 헬기는 물론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와 수상함, 전투함까지 동일한 JP-8 제트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JP-8은요, 등유 계열의 항공유로서 정전기 방지제, 부식 방지제, 결빙 방지제, 산화 방지 등을 첨가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연료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료보다 비싸지만 단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급과 관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연료를 미군은 JP-8으로 통일한 거죠.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선택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해군 전투 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기술의 완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미국과 맞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은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진수되어서 시운전 과정을 밟고 있죠. 중국은 소련 시절에 건조된 항공모함 마랴크를 도입한 이후 이를 대규모로 수리하는 방법으로 라우닝함을 취역시켰는데요. 이어 라우닝함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해 새롭게 산둥함을 건조했고요. 얼마 전에 등장한 푸젠함은 완전히 소련 항공모함의 형태를 벗어나 미국 항공모함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즉, 라우닝과 산둥, 푸젠함은 완전히 다른 항공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점이 큽니다. 또한 현재 건조를 기획 중인 4척의 항공모함도 큰 차이점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시험 함정을 열심히 건조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항공모함은 물론 함재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막대한 국방 투자와 함께 기술 축적을 위해 통일성을 포기한다는 과감한 건함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투함들이 외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구성 체계의 신뢰성,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 인원 감소 설계 등의 핵심 기술 면에서는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은요, 중국으로부터 향후 나래수왕급이 되는 최신 프리깃을 제안받았습니다. 중국이 나래수왕급에 설치한 대공정 장비나 전투 지휘체계 또한 현대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어요. 스웨덴의 사브사는요, 나래수왕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시험 함정을 열심히 건조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항공모함은 물론 함재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항모함대가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먼저 이제 항공모함 얘기하기 전에 함재기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항공모함 핵심은 함재기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소위 27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로 인해 서방 군사기술의 도입을 차단당했지만 서방을 대신해 러시아가 전투기 판매를 시작했죠. 1991년 3월에 북경에서 실시된 미그 29가 소위 27 전투기의 데모 비행을 지켜본 이후 중국은 1992년에 단좌형 소위 27 SK 20대와 복좌형 소위 27 UBK 6대를 발주합니다. 중국은 대량 구입의 대가로 소위 27K 면허 생산권도 얻었죠. 중국에서 면허 생산된 소위 27에는요, J11이라는 제식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최초의 J11이 1998년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의 항공 기술적 부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J11의 양산 숫자를 점차 더 늘려가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러시아가 항상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한 레이더 체계는요, 러시아 공군용과 비교해 확실히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상 공격 능력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웠어요. 중국 공군은 면허 생산한 J11 전투기의 지상 공격 능력 부족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언론, 매체들도 각종 훈련에서 J11이 자유낙하 폭탄이나 로켓탄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죠. 당연히 중국은 러시아의 성능 및 기술 공급 제한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소위 27을 그대로 복제한 J11B를 개발한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죠. 과감하죠. 또 한 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재버릇 개를 못 주는 거죠. 이 J11B는요, 2005년에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J11B는 소위 27과 형상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나름대로 수직 날개와 주 날개 부분의 설계가 변경됐고요. 랜딩 기어와 기체 중앙 부분의 강도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독자 개발한 4종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 체계를 사용하는 등 나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죠. 이 J11B 중 일부에서는요, 초음속도 아닌 마하 1에 가까운 고아음속 구간에서 날개가 휘어지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근접 공중전 훈련 중에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중국이 복제 생산한 WS-10 엔진은요, 오리지널 소위 27에 탑재된 AL31F 엔진과 비교해 최대 추력이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고속 기동만 하면 엔진이 정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소량의 배기가스라도 유입되면 엔진이 꺼지는 사태가 빈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중국군 파일럿들이요, J11B를 평화의 비둘기라고 조롱했을까요? J11B의 부족한 성능과 높은 사고 위험성에 반발해 베이징 군구 공군 부대장이 2010년에 J11B의 인수를 거부했다가 숙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인민해방군 차원에서 16대의 J11B를 공장으로 반품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중국 공군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중국 국방부는요, WS-10 엔진의 생산을 중단하고 다시금 러시아로부터 AL31F 엔진을 도입함과 동시에 기체에 대한 대규모 성능 개량을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공군의 불신은 여전했고요. 여러 성능상 문제점이 남아있기에 J11B의 양산은 100대 정도로 중단되고 그 대신 다시금 러시아로부터 소위 30 MKK 전폭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국은 J11B를 복제 생산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고요. 그래서 중국 해군은 러시아제 소위 33 함재기를 소량 구입해 제대로 운용해 본 이후 천천히 복제 생산할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복제 생산에 호되게 당한 러시아는요, 소위 33 소량 구매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독자적으로 함재기 개발에 나섰죠.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가 소위 33 함재기 개발 당시에 사용한 T-10K3 C제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J11B를 개조해 J15 함재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개발은 순조로웠나요? J15는요, 2009년 8월 31일에 첫 비행을 실시합니다. 첫 비행 당시에는 러시아제 엔진을 탑재한 상태였죠. 러시아의 소위 33은요, 해수부식 대책을 적용한 AL31F3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중국 판매가 금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중국은요, J11B에 사용된 WS-10A의 해수 대책을 추가한 계열형인 WS-10H 엔진을 개발합니다. 당연히 이 WS-10H 엔진은요, WS-10 엔진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함재기는요, 이륙 시에 순간적으로 강력한 추력을 내야 했기 때문에 엔진 신뢰성 한계는 더욱 큰 문제였죠.
중국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소 4대 이상의 J-15가 기체 결함 문제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재기는요, 여러분들, 이륙 단계에서 최대 추력이 중요하지만 착함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함재기는요, 갑판에 있는 4개의 착함용 와이어의 갈고리에 해당하는 어레스팅 후크를 걸어서 착륙하는데요. 이때 어레스팅 후크가 와이어를 모두 놓칠 경우 곧바로 최대 속도로 가속해서 재이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J-15는 가속 능력이 부족해서 중국 조종사들은요, 자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중국은 고질적인 엔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에 1,4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4조 2,500억 원을 출자해 엔진 개발 전문 업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22년 이후가 되면서 J-15가 사용하는 WS-10H 엔진의 신뢰성과 출력 문제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국 측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대량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추력 4만 파운드급 이상의 WS-15 엔진의 개발에도 성공해 현재 J-20A 스텔스기가 대량 생산을 개시하고 있죠. 근데 이 WS-15 엔진의 이 추력도요, 역시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중국은요, 막대한 투자를 통해 J-15와 WS-10H 엔진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도 남아 있습니다. J-15는 전장 21.9m, 날개폭 14.7m급의 초대형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는요, 미 해군의 슈퍼 호넷이나 F-35C 스텔스 전투기보다도 훨씬 큰 그런 크기예요. 추가해서 중국의 라오닝함이나 산둥함은요, 스키 점프 방식으로 함재기를 이륙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갑판의 전면부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함재기 탑재 수가 크게 감소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라오닝의 J-15 탑재 숫자를 24대 내외로 표기하고 있고요. 보다 대형화되고 개량된 산둥함도 J-15의 적정 운용 숫자를 24대, 최대 적재 숫자를 32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요, FA-18EF 슈퍼호넷과 해병대가 사용하는 FA-18F를 합쳐 통상 50대의 전투기와 함께 FA-18과 동등한 공중동 능력을 가진 EA-18G 그랄로 4개를 항상 상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FA-18EF 탑재수를 큰 무리 없이 70여 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함재기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인가요? 워낙 비밀주의인 중국의 특성상 J-15의 무장 탑재량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J-15와 동일한 기체 규격과 함께 보다 강력한 엔진을 사용하는 러시아의 수호이 33 전폭기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수호이 27 후기형의 버전이요, 약 8톤의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 것과 비교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에서 스키 점프 방식으로 이륙하는 수호이 33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6.5톤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용 무장 탑재량은요, 그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항속거리 역시 최대 이륙 중량의 제한과 함께 스키 점프 갑판으로 이륙할 때 최대 추력으로 엔진을 가동해야 하므로 막대한 연료가 낭비되기 때문에 육상 발진과 비교해 항속거리가 60% 이하로 감소합니다. 중국의 J-15 함재기는요, 출력과 연비, 신뢰성 모두가 떨어지는 WS-10H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최대 무장 탑재량이 5톤 이하, 실제 유효 탑재량은 그 절반이 약 2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와 비교해 미 해군의 FA-18의 경우 J-15와 비교해도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기체 중량을 가짐에도 고성능 캐터필러를 사용해 강제적으로 전투기를 사출시키기 때문에 최대 무장 탑재량이 무려 8톤에 달하고요. 실용 탑재량도 차이가 없습니다. 신형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문제가 없나요? 중국 해군은요, 단숨에 미국 항공모함 기술을 따라잡고자 현재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건조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미 국방부의 예측을 보면 푸젠함의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은 2026년에서 2027년 이후, 완전 작전 능력 획득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푸젠함에 많은 신기술이 도입되었고 항공모함 운영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푸젠함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위성 자료를 통해 푸젠함은 전장 320m의 전폭 80m급, 만재 배수량 8만 톤급의 대형함입니다. 미국 최후의 재래식 항공모함 존 F 케네디의 규모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푸젠함의 대형 선체는요, 넓은 항공 갑판과 경납고 공간, 그리고 대량의 항공유와 항공기용 무장 탑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푸젠함의 추정 주 경납고의 면적은요, 6,000에서 6,500제곱미터가량입니다.
라우닝함의 경납고 면적이 4,500제곱미터와 비교하면 항공갑판 면적은 10%, 경납고 면적은 약 30%가량 확대된 것이죠. 규모가 유사한 미국의 키트워크급이나 존 F 케네디급 항공모함은요, 각각 항공유 700만 리터 이상, 항공기용 무장 2,000톤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푸젠함도 그에 준하는 탑재량을 보장할 수 있고요. 이 역시 기존 라우닝함과 비교해 30에서 50%가량 많은 탑재량입니다. 대형화 덕분에 라우닝과 산둥함이 제25 함재기를 24대 정도, 최대 32대 정도를 운용할 수 있지만 푸젠함은 기본적으로 40대 정도, 최대 60대 정도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무튼 나름 큰 발전이죠. 하지만요, 동일 시기에 건조된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큰 문제 없이 65대 이상, 필요하다면 80대 탑재도 가능을 고려하면 여전히 뒤떨어지는 탑재량입니다. 푸젠함의 가장 큰 특징은요, 미국 제럴드 포드급 다음으로 도입된 전자기 캐터펄트 이멀스예요. 중국은 2002년 독일에서 트란스 레피드 자기 부상 열차를 도입해 상하이 공항의 최대 속도가 시속 430km에 달하는 자기 부상 열차 시범 운영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는 창시와 베이징에도 지하철 S1을 개통시켰죠. 중국은 상업용 자기 부상 열차 기술에 추가해 2007년까지 중국계 미국인 엔지니어를 포섭해서요, L3 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파워 파라곤에서 당시 미국 해군을 위해 개발 중이던 이멀스 핵심 기술을 탈취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여러 기술을 종합해 푸젠함을 위한 전자기 캐터펄트를 개발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기 캐터펄트가 도입된 제럴드 포드급의 건조 및 개발에만 총 43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을 투입했는데요. 원래 제럴드 포드함은요, 2013년에 진수해 2016년 2월에 취역할 예정이었지만 전자기 캐터펄트를 비롯한 여러 신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2023년 5월에나 실전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 목표했던 105억 달러의 건조비가 135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으로 폭등했죠. 중국 푸젠함도요, 전자기 캐터펄트 이외에 전자기 캐터필트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고자 IPS, 즉 통합 추진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이 IPS는요, 가스 터빈이나 디젤 엔진을 활용해서 대출력 전력을 만든 이후 이를 적절히 분배해 전자기 캐터펄트와 추진용 전기미터에 공급하는 체계인데요. 현재 IPS는 영국의 타입 45급 구축함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주말투급,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 중인 KDDX에도 채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푸젠함 이전까지 대형 함정에 사용되는 대출력 IPS에 전력을 공급할 대출력 가스터빈을 제대로 개발 및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죠. 가스터빈의 경우 우크라이나로부터 UGT 2500 가스터빈 기술을 도입해서 27에서 28메가와트의 출력을 발휘하는 QC280 가스터빈을 복제 생산해서 현재 052C형과 055형 구축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요, 863 공정 특수 가스터빈 개발 사업을 통해 40에서 100메가와트급 선박 및 산업용 대출력 가스터빈을 개발했고요. 이것이 푸젠함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연히 충분한 신뢰성을 축적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중국은 신속히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자 엄청난 기술적 모험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막대한 금액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공모함 3등과 푸젠은 완전히 다른 함정이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건재될 4번, 5번, 6번 항공모함도 설계가 대규모로 뒤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기존 수상함에서 하던 짓거리를 지금은 항공모함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 수상함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운용상 어려움을 넘어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통합 전투력 발휘에도 분명한 문제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의 결론. 지난 5월 1일 중국 관영 환구시번은요, 푸젠 항모가 조선소 부두에서 출항해 해상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조가 완료된 지 2년 만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은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해군 항공대는요, J-15보다 훨씬 소형 함대는 물론 스텔스 능력까지 보유한 J-35 함재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부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짝퉁 천국이란 오명을 들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복제했고, 전투함이나 잠수함의 경우에는 통일성을 무시하고 다양한 종류의 함정을 건조해 기술력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무려 30년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국의 항공 기술력과 함정 기술력은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능 미달의 다양한 함정과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체의 정비성이나 엔진의 운영 수명, 그리고 인체공학적 설계 및 운영 편리성과 같은 디테일한 기술력도 여전히 개나 줘버려라, 이런 상태예요. 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2030년대 중반 이후, 현실적으로는 2040년대가 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이 지금 상태에서 정체된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샘플 항공모함이다. 또한 중국은 해외 무기 시장을 두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너무나 사고를 많이 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 독재 국가에 문을 두드리고 있죠. 아직은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가 무기 수출에만 성공하고 있죠. 하지만요, 언젠가 중국이 추적해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서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면 물론 동남아 무기 시장을 미리 선점해서 중국이 끼어들 틈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